입자니 입자니? 빛은 실제로는 파동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입자의 성질이 나타날 뿐이지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입자와 현상을 나누는 가장 너프한 기준이 뭐냐면 질량의 유무거든. 그래서 빛이라는 아이가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없어. 그러니까 빛은 파동인 게 맞아. 근데 가끔 가다가 입자의 성질이 드러난다는 건데 그 입자의 성질이 언제 드러나냐면 다른 물질과 충돌하는 순간에 나타나. 자, 이 충돌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입자성을 실험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라는 거야. 광전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전자를 탈출시켜서 광전자를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전자들은 금속 속에 있는 자유전자야. 그래서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속 덩어리를 쓸 거야. 금속 덩어리. 금속 덩어리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많거든. 근데 얘네들 왜 탈출 못해? 그건 당연히 원자 속에는 원자핵이라는 양성자가 드글드글 있는 원자핵이라는 공간이 있어. 그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 되겠어? 그 인력 때문에 전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여기를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뿐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전자를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에너지가 10J라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에너지 때문에 탈출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얘를 탈출시키려면 이 잡아당기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얘한테 줘야 이걸 끊고 전자가 튕겨나갈 수 있다. 되겠냐? 자, 이렇게 금속 속에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최소한의 에너지,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 에너지를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일함수라고 했어. 각각의 금속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일함수 값이 다 달라. 어떤 애는 10, 어떤 애는 20, 어떤 애는 100 이렇게 다 달라. 되겠어? 자, 그 일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야 저 최소한의 에너지를 끊고 전자가 탈출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뭘로 줄 거야? 비대에너지를 주겠다는 거야. 엄청나게 센 비대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와. 자, 근데 이 빛이 오다가 금속이랑 충돌하는 이 순간에 빛이 입자로 바뀌어. 됐어? 그 빛의 입자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빛광자, 입자, 잡자, 광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오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하면 이런 식으로 광자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광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광자는 에너지를 20 가지고 있고 어떤 광자는 에너지를 5 가지고 있고 어떤 광자는 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고 뭐 이래.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들로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광자 중에 하나를 전자가 흡수하는 거야. 먹어. 됐어? 자, 전자는 한 번에 광자를 한 개밖에 못 먹어. 1대1 대응이야. 자, 그중 만약에 에너지 5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는다고 쳐봐. 근데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10 필요해. 그러면 5의 에너지를 먹으면 전자는 탈출할 수 있니 없니? 없어. 대신에 2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자기가 탈출할 때 필요한 에너지 10만큼을 쓰고 됐어?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튕겨 나옵니다. 됐어? 이렇게 빛 먹고 전자가 탈출한 그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빛 먹은 전자, 광전자라고 합니다. 됐어? 이렇게 빛을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이 효과를 본 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해요.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전 효과 실험을 할 건데 이 실험을 통해서 왜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부터 해보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두 가지로 나누죠.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같고요. 입자의 성질도 같는데 빛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 소리는 3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빛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빛의 밝기와 색깔이다.
빛은 밝기라는 세기와 색깔로 나눌 수가 있어. 그 중에서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이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거 좀 전에 배웠어. 빛의 밝기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어? 진폭. 되겠어? 이건 진폭에 의해서 결정돼.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면 빛은 밝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빛의 색깔이요.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 그래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이 파동일 때요. 파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파동 에너지는 진동수의 제곱에 진폭의 제곱으로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더 밝게 하거나 진동수가 큰 빛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빛은 에너지가 센 걸로 세지는 거죠. 자, 근데 빛이 입자일 때는 얘네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왜? 파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파동이 아니니까. 자, 그 중에서 빛이 입자일 때는요. 똑같이 빨간색 빛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흐린 빨간색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색 빛이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빨간색 빛이야. 색깔은 똑같아. 그럼 진동수는 같아.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도 그래. 그래서 빛의 삼원색 얘기해봐. 빛의 삼원색 빨, 초, 파. 되겠어? 빛의 삼원색은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는데 이게 파동이어도 입자여도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이 진동수가 큰 겁니다. 빛이 입자여도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고 그 진동수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빨간색 빛이야. 근데 눈부셔. 근데 흐려. 그래도 똑같이 빨간색 빛이라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의 크기는 똑같은 거죠. 눈부신 빛이라도 흐린 빛이라도 진동수는 똑같은 건데 이걸 입자로 표현하면 그래서 파동으로 표현할 때는 진동수는 똑같더라도요. 흐린 빛은 진폭이 작은 빛이고 눈부신 빛은 진폭이 큰 빛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폭 차이가 흐리다, 눈부시다를 결정할 텐데 이게 입자라면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이면 진동수가 똑같은 건 똑같은데 밝기는 뭐가 결정하느냐면 빨간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수. 그래서요 물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는 광자 하나하나가 꼬마 정보야. 꼬마 정보야. 여기서 빨간 빛이 이렇게 나오는 꼬마 정보 하나야. 근데 얘가 하나만 켜놓으면 흐린 빨간 빛인데요. 이 꼬마 정보를 100개 켜놔요. 이 꼬마 정보를 100개 켜놓으면 빨간색 빛이지만 눈부신 빨간색 빛이야. 라고 하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광자수가 증가하는 거야. 되겠니? 근데 그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빨간색 광자는 무조건 다 한 개 한 개가 5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100개 모이니까 마치 500줄의 밝기를 갖게 되는 거야. 라는 뜻이야. 진폭이 켜지는 게 아니고 진폭의 변화는 없는데 단지 그 빨간 빛을 가지고 있는 꼬마 정보를 여러 개 켜서 눈부신 것 뿐이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입자일 때는요. 밝기를 결정하는 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꼬마 정보를 몇 개 켜냐니 라고 하는 입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똑같이 진동수 때 이렇게 빛이 입자일 때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에너지는 HF로 계산합니다. H는 플랑크 상수야. 얘는 변화가 없어. 그냥 일로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입자일 때는 진동수가 큰 애가 에너지가 커요. 라는 뜻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뭔 차이냐면 파동일 때는 밝기를 더 밝게 해도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진폭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입자로 바뀌면 밝기가 밝아지던 어두워지던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단지 광자를 한 개 켰냐 여러 개 켰냐의 차이다. 알겠어? 이 뜻입니다. 그러면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어떻게 구별해? 라고 하면 어차피 색깔에 따라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얘는 구별이 안 돼. 뭘로 봅니까? 밝기를 봅니다.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에너지가 같이 커져. 파동입니다.
그래서 밝기를 더 밝게 했는데 에너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걔는 입자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입자인지 파동인지는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에너지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걸로 확인한 게 아인슈타인이야. 이제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금속이 있습니다. 한 놈은 철입니다. 철. 자, 철이 있는데 이 철에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걸 멋진 말로 일함수라고 아인슈타인이 했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워크 펑션, 그래서 W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야. 되겠어? 이 철이라는 금속에서 전자가 탈출할 때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다고 칠까? 7 필요하다고 칠까? 근데 그 옆에는 알루미늄이 있어. 알루미늄의 전자들도 탈출하려고 그래. 근데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25의 에너지가 필요해. 일함수가 25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철이라고 하는 금속에 있는 전자한테도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금속에 있는 전자한테도 제가 빛을 이렇게 줘보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중 저는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을 순차적으로 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빨간색 빛의 진동수를 우리는 빨간색 빛이 진동수가 제일 작아. 이거 1로 보자. 초록색 빛의 진동수는 얼마로 볼까요? 10. 파란색 빛의 진동수는 100이라고 볼 거야. 되겠어? 근데 얘네들이 입자로 바뀌면 얘네들이 갖는 에너지는 HF야. 근데 플랑크 상수는 그냥 1로 볼 거니까 빨간색 빛의 에너지는 1G만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초록색 빛은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야. 파란색 빛은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치자. 되겠어? 자, 그래서 내가 이 셋 중에 어떤 거든 상관없이 광자 하나를 줄 거야.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 이온이라고 쓸게.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를 뺀 만큼 광자를 전자가 먹으면요. 그 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만큼을 빼고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탈출해. 그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나머지 에너지야. 에너지로 보존돼야 돼. 자, 근데 꼬맹아 봐봐. 철한테 줬다고 치자. 철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7줄인데 내가 빨간색 광자 한 개를 줬어. 빨간색 광자 하나는 에너지가 1이야. 근데 일함수는 7 필요해. 전자가 탈출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얘는 광전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빛은 아무리 줘도 전자가 탈출하지 않아. 왜? 일함수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내가 초록색 빛을 쏠게요. 요번에는 빨간색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초록색 빛으로 바꾸는 순간 그 빛 입자인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하나하나당 다 10줄의 에너지를 갖는다고요. 됐어? 그러면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어. 누가? 전자가. 근데 그 철이라는 전자는 탈출하기 위해서 7줄의 일함수가 필요해. 그러면 그거 먹고 전자가 탈출하니까 탈출 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3줄만큼 가져. 이런 뜻이야. 됐어? 요번에는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색 빛으로 바꿀게. 근데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 빛으로 바꿀게. 파란색이란 색깔만 바꿔도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옵니다. 그 광자 하나를 먹은 전자는 똑같이 일함수 7줄만큼을 빼고 나머지 93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탈출합니다. 이 얘기야. 되겠어? 되겠어? 자, 근데 알루미늄은 똑같이 빨간색을 줄 거고 초록색 빛을 줄 거고 파란색 빛을 줄 건데 알루미늄에도 빨간색 빛은 에너지가 1줄밖에 없어. 근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함수는 25라고. 그러니까 얘는 광전도가 일어날 수 없다. 그치? 초록색 빛도 줄게요. 초록색 빛은 에너지가 10이에요. 그래도 일함수가 25니까 이거 먹고 탈출할 수 없어. 얘도 광전도가 안 일어나. 근데 파란색을 먹으면 파란색은 에너지가 100이니까 일함수 25 쓰고 전자가 탈출합니다.
함수식. 함수식이요. 1차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그대로 y축을 y가 아니고 운동에너지로 바꿔요. 이걸 운동에너지로 바꿀 거야. 그리고 x축을 s가 아니고 진동수로 바꿀 거야. 그래놓고 이 식을 거기에 맞춰 정리하면 y 대신에 운동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 K 운동에너지 키워야 돼. 운동에너지는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에너지는 광자 에너지에서 이 함수를 뺀값이야. 근데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E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F. 맞지? 자, 그래서 HF에서 일함수인 H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F제로를 뺀값이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운동 에너지는요 HF 빼기 W. 우리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함수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건 Y 그리고 X축은 진동수. 됐어? 그럼 꼬맹아 얘는 Y는 AX 플러스 BMP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X축 진동수고요. 그래서 X축 앞에 있는 H는 뭘까요? H가 뭘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바로 플라비 상수값입니다. 됐어? 그리고 이때 X절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금속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입니다. 적어도 이만큼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먹어야 그때부터 전자 탈출해. 진동수 1 가지고 있는 빛을 먹어봐도 탈출 안 해? 그러면 최소한 진동수 얼마? 철은 얼마? 7만큼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먹어야 그때부터 탈출할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자,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는 한국말로 문턱 진동수, 이 문턱을 넘어야 돼요.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한다. 문턱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불러. 자, 그리고 Y절편 보여요? Y절편이요. 얘가 Y절편이죠. 되겠어? 이게 바로 자, 이함수의 음수값을 그리는 거야. 되겠니? 이거야. 이게 철이라면 알루미늄은요. 탈출하기 위한 이함수가 훨씬 더 크죠? 다시 말해서 문턱 진동수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이게 철이라면 알루미늄은 문턱 진동수가 더 커야 되니까 잊지 마야 돼. 자, 그래서 그릴 때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요? 기울기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플랑크 상수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문턱 진동수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함수의 음수값도 훨씬 더 커집니다. 맞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중 철의 문턱 진동수는 7이라고 친다면 알루미늄의 문턱 진동수는 25라고 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7보다는 크고 25보다 작은 20이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줬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이라는 진동수를 먹는 순간 철은 탈출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은 탈출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점성으로 표현한 거야. 탈출이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게 아인슈타인이 그린 금속마다의 광전 효과 그래프입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뭔지 기억해봐. 됐죠? 광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 그리고 일함수 그 빛을 먹고 탈출한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 값이야. 되겠어? 근데 빨간색 빛을 철을 보세요. 철만 보시면 빨간색 빛을 비추니까 철에서 전자가 탈출 안 했어. 근데 초록색 빛을 비추니까 전자는 탈출을 했어. 운동 에너지 3이라도 갖고 탈출했어. 파란색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탈출했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아하, 금속 속에 있는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빛이 줬냐 안 줬냐 차이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러면 빨간색 빛이라도 에너지를 더 크게 하면 얘 탈출할 수 있잖아. 빛은 파동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지 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 빨간색 빛을 쏘였어도 전자를 탈출하게 하려면 에너지를 크게 하면 되는데 파동일 때 에너지는 뭐에 결정되니? 밝기와 색깔이잖아. 그럼 색깔은 똑같더라도 밝기를 더 밝게 하면 에너지는 커져야 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빨간색 빛인데 흐린 빨간색 빛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를 더 크게 하려고 빨간색 빛인데 눈부신 빨간색 빛을 붙여볼게. 그러면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가 탈출하겠지. 라고 해서 빨간색 빛인데 점점 밝기를 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병을 아무리 세게 해도 전자가 탈출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빨간색 빛을 아무리 눈부시게 해도 한 번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는 빛은 계속 안 일어나요. 이거 왜지? 뭐 때문이지? 납득이 안 돼요. 밝기를 밝게 했기 때문에 파동이라면 에너지가 커져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터는 빨간색이라도 전자가 튕겨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튀어나와.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거꾸로 해보자. 아까 초록색 빛 주니까 전자가 탈출했잖아. 그럼 얘를 거꾸로 해보자. 아주 눈부신 빛을 줬어. 그러면 전자가 탈출했죠. 그럼 거기서부터 밝기를 줄여보자. 그럼 밝기를 줄이면 어느 순간에는 에너지가 이함수보다 작아서 탈출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겠지. 그래서 밝기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부신 초록색 빛에서 흐린 초록색 빛으로 빛의 밝기를 점점 줄이는 거야. 근데 아무리 흐리게 해도 전자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밝기가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진폭이라서 밝기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한 번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애는 계속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아이는 계속 일어나지 않아. 그럼 뭐야? 밝기는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면 얘는 파동이 아니네. 그럼 뭘까? 파동이 아니면 입자여야 되는데 정말 입자가 맞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되겠어? 파동이 아니라는 건 밝기를 조절해도 튀어나오지 않고 밝기를 조절해도 계속 튀어나오는 이 현상을 가지고요. 파동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입자가 맞아? 이것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입자가 맞는지를 보자. 그러면 빛도 입자 1개, 2개, 10개, 100개 이런 거 있을 거야. 그럼 그 입자를 먹고 전자가 탈출한다면 이렇게 보자. 여기 커다란 금속구가 있어. 여기에 미친 듯이 드글드글 탈출하려는 전자들이 있는 거야. 여기다가 엄청나게 센 빛을 줄 거야. 그럼 빛 먹고 전자는 탈출할 거야. 자, 튕겨 나간 전자를 여기 있는 금속막이 받을 거야. 그래서 흐를 수 있게 회로도를 이렇게 연결해 줄 거야. 되겠어? 이 장치를 하겠다는 거야. 이 장치를. 그래서 여기다가 센 빛을 주는 거야. 빨간색 빛은 좁았자 탈출을 안 하니까 초록색 빛하고 파란색 빛을 줘볼게. 그러면 전자는 탈출할 거야. 이때 전자가 쉽게 잘 탈출해서 건너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자. 이걸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자. 여기 있는 전자가 탈출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겠죠. 여기는 마이너스를 걸어. 그럼 이쪽에서 밀겠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같이 일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순방향 전압이야. 이 실험을 설계한 게 아주 머리가 열나 좋아요. 설계해놓은 실험을 분석하는 건 문제 안 돼. 그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은 엄청 어렵죠. 되겠어? 자,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얘는 됐어? 이걸 뒤집습니다. 순방향 전압을 뒤집어 역방향 전압으로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이. 난 이걸 역방향 전압으로 불러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센 빛을 주면 빛 먹고 전자가 튀겨 나가는데 이쪽을 마이너스로 걸겠다는 거야. 이쪽을 플러스로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가지마! 또 잡고 여기서 오지마! 그럼 밀어. 그러면 일로 건너오는 게 쉽겠니?
어렵겠죠. 되겠어? 자,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록색빛은 에너지가 10이 있는데 자, 철에서 전자가 탈출할 때 이함수는 7 필요해.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3줄만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됐어? 그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아싸! 하고 건너가는 거야. 전선이 끊어져 있어서 운동에너지 때문에 튕겨가는 거죠. 원래 전자들은 전선이 끊어지면 못 가는데. 알겠어? 자, 파란색빛을 먹으면 파란색빛은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자. 이함수는 똑같이 7일 거야. 그러면 파란색빛을 먹고 튀어나온 전자는 무려 93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요. 운동에너지가요. 그래서 30배 가까이 큽니다. 그럼 더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초록색빛을 먹은 애는 천천히 튀어나온다면 파란색빛을 먹은 애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 튀어가죠. 됐어? 그럼 뭔 차이냐면 여기서 역전압을 하나 걸었을 때 오지마 라고 하는 방해하는 힘이 약해. 그러면 초록색도 건너가고 파란색도 건너가. 운동에너지 가지고. 근데 역전압을 하나씩 늘릴 거야. 늘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 역전압을 네가 언제까지 건너오라고 이렇게 이거 한 거야.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립니다. X축이 전압이고요. Y축이 됐어. 여기에 전류계를 설치해서 넘어오는 전자의 개수를 세는 전류계야. 되겠어? 이거 하겠다 하는 거야. 여기는 전류계. 자, 그랬을 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1V, 여기가 플러스 2V, 여기가 플러스 3V, 여기는 마이너스 1V, 여기 마이너스 2V, 여기 마이너스 3V, 여기 마이너스 4V 이렇게 돼요. 플러스 볼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표현된 전압은 역방향 전압을 건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때요. 맨 처음에 흐린 초록색 빛을 비추는 거죠. 자, 초록색 빛인데 흐린 초록색 빛이라는 건 광자가 한 개 왔다 이렇게 해결해. 되겠어? 그랬다가 눈부신 초록색 빛으로 바꾸면 광자가 100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해. 알겠지? 흐린 초록색 빛을 비추면 초록색 빛이 한 개 와. 그러면 전자가 그 빛을 몇 개 먹니? 한 개만 먹을 수 있지. 그럼 탈출한 전자는 몇 개야? 한 개야. 되겠어? 그 한 개의 전류가 여기에 흐를 거니까 전류계에 가리키는 전류의 세기가 1A라고 치자. 한 개. 됐어? 근데 얘는 운동에너지가 3밖에 안 되니까 역전압 하나 걸었을 때는 견뎌서 넘어오는 건 맞아. 근데 역전압 2개부터는 너무 힘이 약해서 그때부터 못 와. 이 얘기입니다. 근데 눈부신 초록색 빛을 비춰줄까? 그러면 이 새끼는 열나 에너지가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클 거니까 역전압이 커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눈부신 초록색빛 100개를 쐈는데 이때 그걸 보고 탈출한 전자는 100개야. 그러니까 전류는 100A야. 됐어? 근데 신기하게도 눈부신 빛을 쏴봤자 정지전압의 크기가 똑같아. 아, 눈부신 초록색 빛을 쏴봤자 초록색빛 그 자체의 에너지는 바뀌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 똑같이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똑같이 10이라는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3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단지 100개 만들어지고 뿐이야. 그러니까 역전압을 걸었을 때 걔네가 못 넘어오는 순간도 똑같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밝기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맞아. 됐어? 이 얘기야. 자, 이걸 파란색으로도 해볼게요. 파란색, 흐린 파란색 빛도요. 한 개의 파란색 광자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전류는 똑같이 1A입니다. 근데 초록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정지전압은 훨씬 더 크죠. 되겠어? 근데 눈부신 파란색 빛으로 비추면 1A가 100A로 튀어나오는 전자수는 많지만 그래서 정지전압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빛의 밝기가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됐지? 근데 밝기를 조절했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수가요. 자연수 배율입니다. 전자가 한 개, 1.5개 이런 거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 100개 자연수 배율이야. 왜 입자수가 늘어날 때 1.5개 됐어? 또는 2.5개 이런 거 안 돼? 아,
실제로 밝기는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개수로 셀 수 있는 입자의 구조를 띠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1.5개 이런 입자는 같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빛은 광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구나를 추론한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야. 멋지지? 믿냐? 자, 이걸 지금 우리는 어디서 쓴다? 가로등. 선생님은 어렸을 때 가로등이요. 일일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를 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동네 골목골목 가로등 밑에 보면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켰어요. 근데 요즘은 스위치 없죠. 왜요? 조도 센서라는 게 있어요.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스위치가 연결돼서 빛이 켜지는 거야. 자동 조절 센서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가로등은요. 실제로 걔는 전류를 생산하죠.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걔는 태양광 전지 구조를 가져요. 낮 동안에 햇빛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금속에서 전자가 탈출해. 탈출한 전자를 여기 놓아. 그래서 그러면 얘는 전자를 모으고 얘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체가 뭐야? 태양 전지가 되는 거야. 그랬다가 밤이 되면 이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스위치가 닫혀. 조도 센서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꼬마 전구에 불이 켜. 이게 가로등 구조야. 그래서 이게 태양광 발전이야. 알겠냐? 근데 하루 동안에 이 꼬마 전구에 불 켜고도 이 전기 에너지가 남아. 그래서 거꾸로 발전소로 이 전기 에너지를 수출해. 알겠어? 그렇게 되는 구조야. 알겠냐? 이런 것들이죠. 됐지? 자, 이게 바로 광전 효과.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전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들. 자, 그 광전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 아니고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중성을 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옛날에 근대 과학은요. 과학의 절대 지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거 증명해봐. 그거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아세요? 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파동이야. 그래서 A와 B 중에서 A가 아니면 무조건 B야. 이거였거든요. A와 B의 둘의 성질을 동시에 가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토마스 영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순간 아, 빛은 입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다라는 걸 됐어 증명하는 저 순간 우리가 믿었던 모든 과학적 지식이 됐어 다 깨지는 거야. 다시 조사해야 돼. A가 아닌데 B, A가 아닌데 B도 아닐 수 있구나. A인데 B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중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 빛의 이중성을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시간을 걸렸어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어요. 입자인 거 알겠어. 파동인 거 알겠어. 근데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납득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과학관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수천 번이요. 와, 빛이 파동인데 입자일 수 있을 때 그게 말이 돼? 막 이제 이러면서 막 토론을 하는 거죠. 수천 번에서. 그래서 술이 막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서 빛이 파동인데 입자일 수 있다면 입자도 파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수다 떨면서 야, 그러면 입자도 파동이라는 걸 증명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입자가 파동이라면 입자의 파동성을 증명해보게 되면 라고 하는 입자의 이중성을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술 처먹고 자기가 그래서 술집 그 테이블 위에다가 뭐를 막 써놨어. 그리고 나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없어.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집이야. 근데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술 먹었을 때 무슨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되게 괜찮아. 근데 자기가 증명한 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증명하는 그 세세한 과정은 기억이 안 나. 증명한 것까지 알겠어. 그래서 술집에 가서 그 테이블을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발표한 게 드브로이의 물질파예요.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면 입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입자가 파동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파장의 길이를 재는다.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 거 파장의 공간이에요. 물질도 파장을 갖는다. 되겠어? 자, 이때 물질이 갖는 에너지를, 아니, 파동이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HF라고 계산했어요. 그쵸? 파동이 가지고 있는 입자일 때 에너지를 HF로 계산했어. 그리고 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 운동량이야. 기억해. 운동량 구하는 식. 운동량 구하는 식. 그건 운동에너지. 운동량 구하는 식. MVP. 기억나냐? 운동량 구하는 식. MV. 질량 곱하기 속도. 됐어? 그러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의 운동량이 이 에너지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너네 광속은 일정하죠?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 C는 F 란다. 기억나? 근데 광속은 항상 불변하죠? 얘 일정하죠? 광속이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큰 A일수록 파장의 길이 뭐하다? 짧다.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기억나지? 자, 그러면 진동수는요 람다분의 C로 바꿔서 쓸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 진동수 자리에다가 얘 대입 하면 이 식이 람다분의 HC로 바뀌어. 그랬을 때 만약에 물질이 파동이라면 이만큼의 파장의 길이를 가져야 돼. 그래서 물질파 람다는 MV분의 HC만큼의 파장의 길이를 가져야 되는 거다 라고 술 먹고 해온 거야. 그래서 저게 맞는지를 증명하는 실험을 해. 그래서 그중 파장의 길이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는 돼야 될 거잖아. 그러려면 어때야 돼? 질량은 엄청 작고요. 그래서 질량이 엄청 작은 애가 필요해. 맞죠? 그래야 파장의 길이가 길어질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질량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질량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니? 전자죠. 수소 속에 있는 전자. 그래서 전자 가지고 실험한 거야. 전자 가지고. 되겠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알아?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열어봐야 한다 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통 속에요 아주 완벽하게 밀폐된 통 속에 전자를 집어넣어요. 선생님이 저 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면 선생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왜? 소리는 파동이니까. 벽을 진동시키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자, 저 문을 밀폐시켜놓고 너네들 나가라고 나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우리 물질이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밀폐시켜놓고 물질인 전자를 여기다 가둬요. 이 새끼 나갈까 못 나갈까? 나갑니다. 이 새끼 연락을 받습니다. 전자가요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 밖으로 나와 있는 걸 관측합니다. 이 새끼 뭐야? 파동이라는 겁니다. 파동입니다. 전자는 되게 특이합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파동성을 띠고 있는 아이야. 그럼 선생님 저도 물질이잖아요. 저도 파동성을 띠고 있으니까 저도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도 파장의 길이가 있어. 근데 관측이 불가능해. 왜? 넌 질량이 너무 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질량을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관측할 수 없어. 질량이 너무 커서. 그래서 질량이 작은 전자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아까 토마스 영이 실험했던 거랑 똑같이 이중슬릿을 뚫어. 그냥 듣고 말아. 나중에 대학 가면 증명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고 실험밖에 안 되잖아. 자, 여기서 전자를 쏴요. 자, 전자를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쏴요. 이중슬릿 S1, S2. 전자는 입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쏘고 나서 지켜보면 전자 얘는 여기 하나 박히고 여기 하나 박혀. 박힌 지점이 두 개밖에 안 돼. 간섭이 안 일어나. 근데 전자를 쏘고 안 보면 전자가 파동으로 바뀌어. 그래서요. 경로차가 0인 곳에 전자들이 드글드글 박히고 한 파장만큼 떨어진 곳에 다시 드글드글 박히고 다시 드글드글 박히고 어떤 부분은 전자가 거의 안 박히고 이게 반복됩니다.
많이 박히고 안 박히고 많이 박히고 안 박히고가 반복돼요. 전자 두 개가 분신을 해가지고 수만 개의 전자를 만들어. 전자는 안 보면 파동으로 바뀌고요. 보면 입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측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여 저 밖으로 그냥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측하고 있으면 못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전자를 보지 않고 쐈을 때 됐어. 간섭무늬가 생기잖아. 이 간섭무늬를 통해서 이 전자의 파장의 길이를 알 수 있잖아. L분의 AX. 됐어.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쟀어. 그게 이 계산한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 이 파장의 길이가 빛 중에서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X선의 파장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전자 현미경. 현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하려면 우리가 빛이 필요하죠. 그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관찰하는 현미경을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요. 됐어. 근데 문제가 있어.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 코로나처럼 미세한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잖아. 세균도 안 보이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 공기 중에 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볼 수 없어. 너무 작아서.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찰해야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관찰하려면 우리가 뭔가 물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물체가 보이니? 빛이 가다가 물체에서 반사돼야 됐죠? 그 물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너무 작다더니 뭐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파장의 길이보다 가시광선이라는 파장의 길이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건너뛰어버려. 그래서 빛이 얘를 그냥 건너뛰어서 피해간다고요. 그랬다가 다른 물질이랑 부딪혀서 반사돼서 올 때 얘를 또 건너뛰어. 그러니까 우리 노래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빛들은 자기 파장보다 작은 애는 건너뛰어가요. 피해간다고요. 그걸 회전율이 좋다라고 해요. 파장이 클수록 잘 피해가. 그러면 안 피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파장의 길이가 짧은 애 써야 돼. 근데 보면 봐봐. 파장의 길이가 짧으면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열나고. 됐어. 에너지가 큰 빛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부딪혀서 이 새끼를 뒤지게 해. 죽여. 됐어. 그래서 반사되어 오더라도 얘가 살아있는 상태의 정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요. 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엄청 작아요. 파장은 작지만 에너지도 따라서 작은 애가 필요해. 그래서 얘를 죽이지 않고 여기서 반사되어 오는 뭔가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누구가? 전자야, 전자.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장의 길이가 X선이라는 방사선의 길이와 똑같아.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미세한 애를 관찰할 때요. 전자를 씁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여기서 튕겨서 나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입력이 되죠. 그 입력값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미세한 물질을 관찰할 때는 전자현미경 쓴다. 알겠어? 이해됩니다. 되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빛만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질도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천체 물리학을 나왔는데 이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걸로 돼서 근데 이론값을 놓고 이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야. 생각들이 막 열나 다양해. 그랬는데 전자 두 개가 쌍전자가 있는 거 아시죠? 전자 두 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화학 시간에 전자 하나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면 다른 전자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돈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워.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서로 간섭해. 그래서 네, 그래서요. 실제로 그 전자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화성에 놓으면 이 지구의 전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만 얘가 돌아. 그럼 지구에 있는 전자의 운동 방향을 바꾸면 얘가 거꾸로 돌아. 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게 이제 영재 과거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전자들은 서로 간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넘어와. 자,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요,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2페이지, 오늘은 이 책으로 하는 마지막 시간이라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생님이랑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294페이지, 아니 294번부터요. 그래서 299번까지요. 자, 거기에 있는 298번은 못하겠으면 그냥 두시면 돼요.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할 수 있는 것들만 빨리 풀어봐. 우리 다음 주에 물리 레벨 2 듣는 사람은 시간 똑같이 6시 반, 강의실도 똑같이 여기 교재는 오면 줄게요. 뒤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남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대성 이론은 안 할 거고요. 반도체까지는 할 거고.
자, 했어? 다른 사람들은 뒤에 넣어서 잠깐 하고 있고 못한 사람들은 다 위에서 걱정하시고. 자, 봤어요. 294부터 299까지 중에서요. 질문. 297에 디귿 90. 네, 297이요. 298은 돼요? 이건 안 돼요. 자, 297, 298 두 개 볼게요. 그림은 금속판에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표는 금속판과 비추었을 때 빛을 바꿔가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A빛과 B빛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금속판 A만 보시면, 금속판 P만 보시면 P에서는 A빛을 쏴도 전자가 탈출하지 못해. 근데 B빛을 쏘면 똑같은 금속판 P에서는 전자가 탈출하는 걸로 봐서 A보다 B가 더 센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진동수가 더 큰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A빛보다 B빛이 진동수가 커요. 다시 말해서 얘가 초록색, 얘가 빨간색이면 얘는 초록색 빛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근데 금속판 P 보지 말고 Q 볼게. Q라는 금속판은 A빛만 쏴도 전자가 나와. 그러면 P보다 Q의 이람수가 훨씬 더 작아. 얘는 이람수가 10이라면 얘는 이람수가 2야.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런 느낌.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빛의 진동수는요. A가 크다. B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금속판의 이람수는 P가 더 크다. 이람수 P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 A의 세기를 높여. 세기를 더 세게 한다는 얘기는 눈부시게 해. 눈부시게 해봤자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됐죠? A빛의 세기를 높여 금속판 P에 비추면 광전자가 탈출할까? 아니야. 여전히 빨간색 빛은 눈부셔도 전자는 탈출할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298번 보시면 그림 가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태양 전지의 원리를 나는 CCD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CCD가 전자 집합 소자의 약자예요. 전자 집합 소자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CCD 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도 TV도 칼라잖아요. 색깔 구현하는 데서 칩입니다. 얘는요. 실제로 빨간빛을 먹고 탈출한 전자와 초록색빛을 먹고 탈출한 전자, 파란색빛을 먹고 탈출한 전자들은 똑같은 금속판이니까 이름수는 똑같지만 빨간색빛을 먹고 탈출했냐, 초록색빛을 먹고 탈출했냐, 파란색빛을 먹고 탈출했냐에 따라서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 값이 달라. 그래서 빨간색빛은 에너지가 작으니까 똑같이 전자가 탈출했어도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값이 1밖에 안 돼. 얘는 20이야. 얘는 50이야. 이런 차이가 있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전자가 튕겨나오는데 운동 에너지 1 가지고 있는 전자들만 모이게 20 가지고 있는 전자만 50 가지고 있는 전자만 그 부위에서 모아. 그 중에서 어느 전자가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 그 빛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야. 그 부위의 색깔. 그거 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게 CCD가 돼요.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중에서 기억 보시면요. 가와 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가는 반도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그 태양광 발전 소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CCD 카드인데 얘네들은 모두 다 빈목표 전자가 탈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의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나는 CCD는 내시경이나 광센서에 활용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광전자의 수는 입사하는 빛 세기가 셀수록 그래서 빛이 세다는 얘기는 눈부실수록 광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럼 광자 수가 많아지면 그거 먹고 탈출한 광전자 수도 많아집니다. 알겠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8페이지 오시면 오늘 해야 되는 마지막 반도체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들은 다 합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오늘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야? 전기예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물질을 나눌 때요. 이 물질은 전기가 잘 흘러 안 흘러? 이게 물질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 그걸 멋진 말로 전기 전도도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체. 그 다음은 반도체. 그 다음은 뭐? 부도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근데 부도체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부도체라는 용어를 뭘로 쓸까요? 요즘에 용어가 바뀌어서 이걸 전체.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썼던 부도체라는 용어가 요즘은 전력체로 바뀌었다. 같은 말이다. 되겠어? 자, 그러면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데 전력체는 전류가 잘 못 흘러. 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오세이나 저항 때문에 그래인 거죠. 되겠어?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저항은 반대말이야.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저항이 크니? 당연히 전원체의 저항이 제일 커요. 그리고 반도체래요. 그리고 도체래요.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자, 그때 우리가 앞서서 배워서 어떤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네 가지. 말해. 어떤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네 가지가 있어요. 불러. 네. 하나는 도선의 길이, 굵기, 온도, 그리고 물질의 종류. 기억나니?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구리야, 유리야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데 이 물질을 같은 크기, 같은 길이로 잘라놔도 물질마다 표준 저항값이 다 달라. 이걸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고 했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그 물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져요. 그리고 그 물질의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이렇게 배웠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온도요. 온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온도를 높였을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고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있어. 기억나니? 온도를 높였을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누구였냐? 이거 도체야. 됐어. 온도를 높일 때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가 바로 반도체와 전원체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뭔지 구분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온도를 높여가면서 저항값을 측정해 보셔도 되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면 얘는 도체야. 근데 온도를 높일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절연체입니다. 그 중에 같은 온도에서도 저항이 더 큰 애가 바로 절연체. 저항이 작은 애가 반도체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질의 저항값은요,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이에요. 10도면 10도의 비저항, 20도면 20도의 비저항,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그 물질의 저항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였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회로도 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화학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었냐면 물질의 구조 배웠어요. 그게 2학년 1단원입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 이거 거짓말. 원자는 제일 작지 않습니다. 원자 속에 성질이 다른 몇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니? 세 종류예요. 그 중에 원자의 중심을 뭐라고 해요? 원자핵이라고 해요. 그 원자핵 속에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죠? 뭐하고 뭐 들어있니?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들어있고 바깥쪽에 뭐 들어있니? 전자가 들어있어. 이 세 종류의 입자를요,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다 발견한 거고 이걸 발견한 모든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다 탔죠. 이 세 종류의 입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전자죠. 전자 발견 누가 했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핵 발견하고 그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전자가 있다는 거를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되겠어? 이런 것들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맨 처음에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는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자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의 시대까지 오면서 원자 속에 있는 입자는 다 발견했다. 근데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그 시기에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어. 이걸 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화학의 천재, 화학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어라는 과학자야. 물리의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이라고요. 화학의 아버지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이 보어라는 사람이요.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빛이 옵니다. 그 빛을 프리즘을 이용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봐요. 그러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니?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이 중간에 끊김없이 색깔이 쭉 연속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하잖아.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 이렇게 안 나타나. 우리는 햇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래서 무지개 색깔처럼 보여.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군데군데 빛이 없는 상태로 와. 누군가가 여기에 와야 되는 이 빛을 빨아먹은 거야. 그래서 자, 이 상태로 오단 말이야. 이 상태의 스펙트럼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의 용도로 나타낸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빛들이 있는데 여기에 왔어야 되는 이 빛을 누가 빨아먹었을까?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근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때 그 빛은 어디 통과해 오니? 어디 통과해 오니? 우주라고 하는 빈 공간을 통해 오잖아. 근데 그 우주 사이에 성간물질이라는 작은 입자들이 있죠. 그 입자의 대부분 뭐예요?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우주 공간에 수소라는 입자들이 쭉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 이 햇빛을 빨아먹은 건, 이 빛의 일부를 빨아먹은 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 원자야. 이 수소 원자가 얘를 왜 빨아먹었을까?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더 황당한 거 알아요?
자, 낮 동안에 햇빛을 부족하니까 중간에 있어야 되는 빛들이 없어진 흡수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는데 밤이 돼서 해가 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새끼가 빨아먹은 그 빛이 그대로 밤이 되면 그 위치에 그대로 나옵니다. 먹은 걸 그대로 토해놓은 거야.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 방출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선 스펙트럼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합체시키잖아? 얘를 합체하면 정확하게 연소 스펙트럼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주 공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빛을 빨아먹었다가 그대로 뱉어내는데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왜 그대로 나와? 왜 안 바뀌어?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수소 원자 모형을 러더포드의 구조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자는 무슨 이유에선가 빛을 빨아먹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랬다가 그 빛을 그대로 방출해 버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전자는 빛을 왜 빨아먹고 왜 뱉어야 될까? 이걸 보고가 고민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겁니다. 자, 원자 속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전자가 쟤처럼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전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전자 껍질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원자 속에는 무한대의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전자 껍질 위에만 전자는 있을 수 있다. 껍질과 껍질 사이의 틈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중 안쪽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껍질에 번호를 붙일 건데 모든 원자들은 무한 번째 껍질까지 가지고 있다. 근데 어느 껍질에 있는 전자냐에 따라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다 정해져 있다. 그 정해져 있는 에너지 값을 껍질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려면 에너지가 1 있는 전자만 들어온다면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그래서 모두 다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는 전자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는 에너지 4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 4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9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안쪽 껍질보다는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큰 전자들이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아래쪽 껍질에 에너지 1 가지고 있던 전자가요. 에너지 9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껍질로 이동하고 싶어. 가능하니 안 하니? 할 수 있대요. 전자는 자기가 원하는 껍질로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전자가 이렇게 다른 껍질로 이동하는 걸 전자가 이사가요.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에 한 칸도 가지만 여러 칸을 한꺼번에 점핑할 수도 있어요. 자, 엄마가요. 우리도 목동에 살다가 저기 압구정동으로 이사 갈래? 우리 집이 지금 30평인데 저기 80평으로 이사 가자. 우리나라는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가 필요하니? 돈이죠. 돈만 있으면 가요. 전자도 똑같습니다. 이사 가는 거 자유롭습니다.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죠. 뭡니까?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가져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에너지 1 가지고 있던 전자가 에너지 9 가지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껍질로 이동하려면 얘가 밖으로부터 에너지 8만큼을 뭐 해야? 흡수해야만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에너지 8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할까? 저기 오는 햇빛에 8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쫙 빨아먹고 얘가 윗껍질로 올라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다가 됐어?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엄마가 빨리 와 그러면 다시 윗껍질로 올라가던 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아까 흡수했던 8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뭐합니까? 방출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 그대로 방출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 일을 끊임없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한다는 얘기죠.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유, 똑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전자들은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구간을 이동하는데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는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들이 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껍질마다의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 내려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설명한 사람이 보호.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껍질 사이를 이동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각각의 껍질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식도 만들어낸 사람. 그래서 n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져야 되는 에너지는요 라고 했는데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죠? 그럼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클 거야. 그 무한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은 100만, 1000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0이라고 했어. 제일 높은 저기에서 갖는 에너지가 0이야. 그럼 그거보다 아래쪽은 에너지가 0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전자들은 무한번째 껍질이 아닌 모든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값은 음수값이야 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요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K 상수는 13.1인데 우리는 상수는 그냥 1로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로 놓고 계산해보면 원자의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껍질은요 에너지 저기 1 집어넣으시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에 있어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무한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요 에너지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1 난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이 사이에 무한겹의 전자 껍질이잖아. 그 껍질 사이의 간격을 에너지 크기 차이만큼으로 벌릴 거야. 근데 이때 두 번째 껍질은요.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얼마 가지고 있는 껍질이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맞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니? 얼마나니? 4분의 3 나죠. 전체 에너지 1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무려 4분의 3 나. 그러면 나머지 껍질의 에너지는 많이 나봤자 4분의 1이야. 그 4분의 1 중에서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세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그 4분의 1 중에서 36분의 1 차이 나요. 무슨 말이야?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게 전자 껍질 모형이야.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이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얘기해. 되겠냐? 자, 그랬을 때 전자가 처음에 어디 있던 상관없이 전자가 아래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요.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4분의 3 이상을 방출해야 되니까. 되겠어? 그러면 전자가 윗껍질에 있다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그 에너지 광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외선 계열입니다. 자외선 계열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라이먼이라서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똑같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라도 됐어.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와 무한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누구의 에너지가 더 클까요? 더 높은 데서 내려오는 아이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똑같이 자외선이지만 1번보다 2번이 더 센 자외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전자들이 방출하는 건 가시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달머라서 달머 계열의 빛을 방출하면서 내려와 라고 얘기해요. 되겠어? 전자들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파시행이라서 파시행 계열의 빛을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일 센 게 자외선이라는 거,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걸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 순서대로 라발파. 첫 글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쓰는 건 안 나옵니다. 라발파. 순서만 기억하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보호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껍질 개념까지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원자의 모형에 대한 설명들이 어느 정도 정립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실제로요, 우리는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니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한 가지 이건 화학입니다. 그걸 왜 물리 시간에 또 합니까? 저게 화학에서 없어지고 물리 쪽으로 왔어요. 물리 쪽으로 들어왔어요. 왜? 반도체 설명 때문에. 됐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갖습니다. 액체, 기체, 그죠? 액체와 기체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화학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 실제로 액체나 기체 입장에서 보면 원자와 원자 사이가 더럽게 멀어. 그래서 A 원자에 원자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B라는 원자에도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전자와 전자 사이를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잖아. 근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입니다. 고체요. 선생님이 이 고체 물질은 점 하나 찍어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점 크기가 되려면 이 안에 원자는 최소 100만 개가 모여있어야 됩니다. 그럼 100만 개가 모여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원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자가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A라는 원자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B라는 원자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라는 원자가 겹쳐 있다 보니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똑같이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두 개가 겹칠 수 없습니다. 그럼 B의 첫 번째 껍질에 전자는 어디 들어갑니까? 겹칠 수 없으니까 살짝 뜹니다. 그래서 B의 첫 번째 껍질은 살짝 여기에 만들어져서 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됐어? 두 번째 껍질도 살짝 떠서 전자가 여기 있고요. 살짝 떠서 전자가 여기 있는 거죠. 절대 겹칠 수가 없어. 이걸 100만 결이 합니다. 원자가 100만 결이 됐습니다. 되겠어? 그러면 세 번째 원자가 들어와도 겹칠 수 없어. 살짝 떠. 여기도 살짝 떠. 그 다음 아이가 와도 겹칠 수 없으니까 살짝 어긋나야 돼. 이걸 100만 개가 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액체나 기체처럼 그래서 전자가 얇은 전자 껍질에 있는 게 아니고 껍질이 겹치다 보니까 열나 두꺼운 전자띠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고체는 전자 껍질이 아니고 전자띠 구조를 띈다. 이게 차이점이야. 전자띠 구조를 띄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에는 한계가 있어. 가장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꽉 차? 2개. 그걸 뺀 나머지는 전자를 8개까지 넣을 수 있어. 뭐 그랬던 거 기억나죠? 똑같죠? 전자 껍질이던 전자띠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 첫 번째 껍질 꽉 채우고 나면 두 번째 껍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가 쭈루룩 채워져 있는 전자띠가 있고요. 가장 바깥쪽 전자띠요.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띠를 여기 보고 있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자가 띠예요. 이 원자가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라고 치자. 그랬을 때 3개가 꽉 차 있는 아이도 있지만 3개가 아니고 적게 2개나 하나 채워져 있는 원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으면 얘는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얘가 바로 물체입니다. 근데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인데 3개가 꽉 찼어. 그래서 얘가 옆으로 자유롭게 못 지나다녀. 그러니까 얘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바로 저변체 또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껍질이 두꺼워져서 얘가 두꺼워지다 보면 껍질과 껍질이 겹쳐요. 그래서 껍질과 껍질 사이에 빈 공간, 띄틈이 없습니다. 띄틈이 없어요. 그래서 도체는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전도띠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전도띠가 원자가 띠랑 겹쳤어요. 두꺼워져서. 그러면 실제로 전자가 밑껍질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를 건너뛰기 위해서, 전자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얘는 찌틈이 없으니까 도약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도체 구조야. 근데 저변체인 부도체는요, 원자가 띠도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더럽게 넓어. 이게 더럽게 넓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는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건너뛸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자유전자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 이게 저변체야. 그래서 거기에 비해 반도체는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좁아요.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주면 쉽게 얘가 위에 올라가. 그럼 얘가 올라가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니까 나머지가 자유전자가 돼. 그래서 전도자. 이게 바로 반도체 구조야. 그래서 띠 간격을 보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반도체인지 구별할 수 있다.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러한 아이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죠. 그 반도체는요, 주로 누구냐면 여러분 주기율표 외울 수 있죠? 거기에 14조 원소들이 반도체입니다. 14조 원소에 뭐 있어요? 13조에 14조에 누구 있냐? 14조 수해, 리베, 붕탄, 안해원이야? 14조에 속하는 게 14조, 13조, 15조. 오늘 필요한 게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요, 14조개에 있는 얘네들이 주로 반도체를 쓰는데, 그중 탄소는 다이아몬드랑 흑연으로 쓰니까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주로 쓰는 건 얘입니다. 얘 이름 뭐야? 규소를 과학에서는 규소라고 하는데요, 공학에서는 얘를 규소라고 안 하고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우리가 실리콘밸리 이렇게 하죠.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규소라고 하는 얘는요, 부도체예요. 근데 14조개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4개 있어요. 근데 전자가 몇 개 있어야 안정적인 거 아시죠?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8개를 만들려고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과 전자 하나씩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합니다. 여기도 또 다른 규소와 전자를 공유, 또 다른 규소와 전자 공유, 또 다른 규소와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면 안에 있는 하얀색 규소는 완벽한 전자 8개를 갖습니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노란색 아이들도 완벽해지고 싶죠? 그러면 이 노란색 아이들도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 결합.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 결합을 언제까지 합니까? 무한번째 하죠. 무한격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반도체인 실리콘의 구조야. 되겠어? 자, 이런 애들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어서 순수하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수 반도체는 반도체지 도체는 아니야. 그래서 절연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를 마치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뭐 시킬 거야? 향상시켜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공학에서는 뭐 했다 그러냐면 도핑했다. 이렇게 도핑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불법으로 운동 능력을 향상시켰는지 도핑 테스트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핑하기 위해서는 얘가 너무 순수하니까 약간 때를 묻히려고 여기에 다른 물질을 첨가합니다. 하나를 빼고 다른 물질을 넣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14족 하나를 빼고 그 자리에 대신에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13족의 대표적인 알루미늄 넣는다고 치자. 알루미늄을 넣는다면 됐어. 자, 규소 하나를 빼요. 너 나와. 그러면 여기 있는 규소가 나가면서 자기 전자 4개를 가지고 나가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에 알루미늄이 채우는데 알루미늄은 13족이기 때문에 채외곽의 전자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걱정 마 내가 채울게 라고 하면서 자기 전자를 3개만 채워. 여기 한 자리가 비어. 꽉 채우거니? 아니죠.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야. 뭔 말이냐면 순수 반도체인 규소로만 되어 있을 때 원자까지의 전자가 4개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꽉 채웠다가 규소가 빠지면서 전자 4개 뺐고 그 자리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전자 3개만 채워. 그럼 한 자리는 뭐하니? 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뭘로 바뀝니까? 자유전자. 그로 바뀌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면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 얘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얘를 구멍 공짜 쓰고요.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얘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멍,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면 양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런 반도체를 우리는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플러스는 포지티브. 그래서 얘를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다.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만든 겁니다. 됐어. 근데 14족을 뺀 자리에 13족이 아니고 15족을 도핑해요. 예를 들어 주로 인 도핑합니다. 인을 도핑하면 됐어. 14족을 뺀 자리에다가 내가 인 집어넣을게. 그래서 인이 들어가면서 자기 전자 5개를 들고 들어간대. 전자가 들어갈 자리는 4개밖에 없어. 4개 다 채웠는데 전자 하나 남잖아? 그럼 그거 버려? 안 버려요. 원자까지의 전자를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도 전자 하나 남으니까 그 위에 전자가 없었던 전도끼 전자 하나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 올라간 전자는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 남아도는 전자, 자유전자가 생겨. 자,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순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전류가 잘 흐르는 얘네들을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전하 나르게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요. 자, 이때 15족을 도핑해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반도체를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P형과 N형 반도체를 만들면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한 덩어리 안에 절반은 P형으로 절반은 N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가 있어요. 우리는 둘을 더블이라고 하지만 그걸 그리스어에서는 듀오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듀오의 이니셜을 따서 얘를 2개라는 뜻으로 다이라고 합니다. 다이. 그래서 다이라고 읽어요. 2개의 반도체로 되어 있는 거.
반도체 2개가 한 세트가 아니고 3개가 한 세트인 아이도 있어요. 자, 그래서 3개가 한 세트인 건 PNP 또는 NPN 형태로 만드는데 얘는 3개가 한 세트라서 3개의 이니셜이 트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트랜지스터 이렇게 불러. 트랜지스터는 물토에서 배울 거고요. 다이오드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반드시 P형 쪽에 플러스 극이 오게끔 연결하셔야 순방향입니다. P풀, 못 외우면 병신. 됐어. 이렇게 P형 쪽에 플러스를 걸면 P형 쪽은 양봉이라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들이 있었는데 플러스를 거는 순간 얘가 양봉이 밀리죠. 어디? P형과 N형의 정가운데 접합면.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양봉이 이렇게 밀려서 옵니다. 또 반대쪽 N형 쪽엔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밀려서 접합면 쪽으로 옵니다. 그럼 밀린 자유전자가요. 그동안 공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양봉이라는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고 전자가 아싸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양봉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전류가 잘 흐르는 상태. 그래서 보시면 전자는 N형에서 P형 쪽으로 가죠.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P형에서 N형, 다시 말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다이오드인데 굳이 왜 만들어요? 우리 집은 됐어? 한 번은 플러스가 여기, 한 번은 플러스가 여기. 우리 집은 전압의 극이 계속 바뀌는 교류 전압입니다. 아세요? 교류 전압입니다. 우리 집은 교류 전압이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전류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순방향, 역방향으로 바뀝니다. 그중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으면 자, P형 쪽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갈 때는 내가 통과시키는데요. 반대편에서 전류가 이렇게 올 때는 못 흐르게 차단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류는 흐르게 하고요. 역방향 전류가 걸릴 때는 못 흐르게 차단합니다. 순방향 전류가 걸렸을 때는 흐르게 하고 역방향 전류가 걸렸을 때는 못 흐르게 차단. 그래서 항상 교류 전류가 흐르는 우리 집에서도 교류가 아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직류 전류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다이오드 역할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다이오드는 우리 집에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건 정수기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주는 역할, 멋진 말로 정류 작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해되겠어? 정류 작용을 목적으로 만들어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준다. 이해되니? 하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8페이지고요. 158, 159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고체는 전자 껍질이 아니고 전자띠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원자 모형과 고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넘기시면 168페이지, 168페이지 오면 고체의 에너지 D에서 됐어. 네. 옆에 보시면 169페이지요. 자, 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있는 아이고요.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조금 떨어져 있고요. 부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넓게 떨어져 있는 아이다. 그래서 넘기시면 170페이지 순수 반도체는 규소로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14족과 15족을 도핑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만들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171페이지 PN 접합 다이오드 만들어요. 자, 너네 다이오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너네가 알고 있는 다이오드가 있어? 발광 다이오드. 알겠어? 그거 이걸로 만든 겁니다.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까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날립니다. 이건 뺀 나머지 특수상대성 이론을 뺀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오늘 반도체에 해당되는 문제는 못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 될 때 좀 풀어보셔도 돼요. 알겠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